근데 아하. 처음에 사과드립니다 이러고 일어나서 뭐 단추잠그고 이렇게 절을 하더니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2시간 넘게 맞아요. 이거 저거 주절 떠들면서 별 이야기 다 하시는데 예. 그 2시간 넘게 이야기한 거기에서 거짓말도 좀 하신 것 같고 사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도 하신 것 같고 예.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유경수 여사 반열로 올라가고 예. 또 뭐 육성 녹음 다 나왔는데 그것까지 부정하시고 예. 그런 걸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불신 아닙니까? 그렇죠. 못 믿겠다 이거 예.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여당이라도 예. 뭐 진솔한 회견이었다. 이 진솔하다 하는 게 그게 이게 그런 형용사를 써도 되나? 좀 너무 좀 심하더라. 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종합평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지난주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로 다가온 또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 이야기까지 정치 주요 이슈를 또 이분과 만나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유승민입니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참 오랜만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대학 특강도 진행하셨던 것 예, 같습니다. 특강도 하고 이제 인터뷰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요. 예. 최근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되고 네네. 나서 아하. 경제 안보 쪽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경제 안보 쪽에 이 외신의 어떤 분석 기사나 그런 거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가 굉장히 앞으로 트럼프 2기에 그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경제 민생이 너무 어려운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에 취임하고 난 이후에 내년부터 예. 우리 경제가 어떤 이 먹구름이 밀려오느냐,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 거기에 정말 대단한 좀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 좋게 말하면 전략가고 또 나쁘게 말하면 또 기업을 운영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국의 이익을 우선해서 판단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굉장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상황이시신 거죠? 예, 저 1기 때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죠? 1기 때보다 훨씬 강하게 나올 것 같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것 같고 1기 때는 말이 앞서고 행동이 못 따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상원, 하원,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참모들도 이제 말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에 뭐 경제 안보 다 중요하잖아요. 국가를 되받치는 두 기둥인데 우리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우리 국회도 아주 초당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그 짚어야 될 중요한 이슈가 많은 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언론도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딱 돌았습니다. 2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태. 민심의 반응이 이렇게 싸늘한 이유는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지금 갤럽 여론조사 같은 거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3주째 1위거든요. 부정평가 원인은 1위거든요. 근데 2위가 이제 경제, 민생, 물가예요. 근데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지금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힘든데 어떻게 경제, 민생, 물가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법의 문제기도 하지만 국정 뭐 개입이나 이런 문제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 감정적으로 지금 굉장히 블랙홀에 빠지게 한 그런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 어떻게 부정평가 1위가 될 수가 있냐.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들한테는 경제 민생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위지만 저는 경제 민생이 당연히 1위라고 보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당연히 1위라고 보는데 민심이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문제 때문에 싸늘한 것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저는 먹고 살기 힘든 문제, 이 문제가 완전히 깔려 있고 이게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올려와가지고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고 자꾸 나빠지니까
국민들께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뭐 청년 실업자나 비정규직이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고 예. 그런 게 저는 더 크다고 봐요. 제 느낌에는. 예. 예. 사실은 언론에서 많이 안 다뤄서 그렇지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있었던 양극화 문제라든지 맞습니다. 민생 문제 이런 게 중요하게 좀 안 다뤄진 것 같아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담론을 제 해야 같은 되는데. 정치인도 그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맨날 만나고 맨날 인터뷰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공천 개입을 했냐 뭐 인사를 어떻게 했냐 휴대폰을 어떻게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녹취가 있냐 없냐. 예, 예. 녹취가 있냐 뭐 모시라는 사람이 어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야 이거 나라가 예. 그 수렁에 그 늪에 빠져도 음. 나라가 괜찮은 거냐.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과를 지난주에 하실 때 예. 이 매듭을 확실하게 잘라야지 예. 앞으로 남은 반의 임기 동안 예. 경제도 살리고 안보도 지키고 뭘 제대로 대통령으로 살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국민들께서 전부 다 지금 그게 부정평가 1위라니까 예. 아니 대통령도 거기에서 지금 헤어나질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사과를 진짜 첫 사과고 임기 절반의 사과인데 예. 진짜 제대로 하시라라고 제가 막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는데 예. 좀 그래 안 하시대.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주에 의원님이 김태현의 정치조에서 말씀하신 예. 그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하실 때 마지막 기회다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마지막 기회였죠. 예. 마지막 기회 놓쳤습니까? 저는 뭐라 그럴까요? 좀 놓친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근데 놓쳤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는 국민들과 특히 국회의 판단, 특검법 같은 거 예, 예. 거기에 맡겨두고 이제는 경제 민생이나 진짜 대통령이 할 일 그쪽으로 저는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 문제를 뭐 이 정도로 봉합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거는 지금 특검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국회의원들이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예. 자기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특검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 그 결과 뭐 지금 대통령의 기본 전략은 뭐 거짓말도 좀 섞어가면서 예. 뭉개고 개기는 거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하. 부인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문제는 국회에 맡겨두고 대통령은 이제 진짜 자기 본캐라 그럴까 본업이라 그럴까 그걸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말씀하신 여론조사, 이제 한국갤럽이 지난 5일에서 7일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였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긍정평가 17%였던 거죠. 예. 사과를 보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제일 부족하다 느꼈어요? 여당 내에서는 그래도 진솔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도 있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여당 대표로서 뭐랄까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 사과에 대해서 저는 뭐 솔직히 좋게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그럴까요? 왜냐하면요, 저는 뭐 거기 140분을 했잖아요. 2시간 그렇죠. 넘게. 그렇죠. 2시간 근데 20분. 차라리 한 10분 정도 진짜 정제된 아주 진지한 그런 사과를 뭘 사과를 하는지를 포함해서 아하. 구체적으로 사과문을 읽으시고 쇄신책을 포함해서 예. 그걸 말씀하시고 차라리 기자회견 안 했으면 좋았겠어요. 근데 아하. 처음에 사과 드립니다 이러고 일어나서 뭐 단추 잠그고 이렇게 절을 하더니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2시간 넘게 맞아요. 이거 저거 주절 떠들면서 별 이야기를 다 하시는데 예. 그 2시간 넘게 이야기한 거기에서 거짓말도 좀 하신 것 같고 사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도 하신 것 같고 예.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유경수 여사 반열로 올라가고 예. 또 뭐 육성 녹음 다 나왔는데 그것까지 부정하시고 예. 그런 걸 하니까 국민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가 불신 아닙니까? 그렇죠. 못 믿겠다 이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는 거는 이거는 뭐 굉장히 큰 문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에 너무나 부족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여당이라도 예. 뭐 진솔한 회견이었다. 이 진솔하다 하는 게 이게 그런 형용사를 써도 되나? 좀 너무 좀 심하더라. 대통령도 그
뭡니까 국정농단의 사전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입장에서는 농단의 사전 뭐 국어 사전 국어 사전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공천 개입의 정의 네, 정의를 바꿔야 한다고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는데 저는 뭐 그 다음 날 예. 저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게 대통령 본인의 불법도 뭐 일부 섞여 있는데 예. 지금 언제까지 대한민국이 이 김건희 여사라는 블랙홀에 아주 감정적인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후죽거리고 그러면 앞으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 나머지 임기 동안 계속 이렇게 갈 거냐. 이건 너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국가를 위해서 좀 국민을 위해서 좀 굉장히 비참하고 굉장히 슬픈 이야기거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예? 좀 부인한테 뭐 좀 진짜 매정하고 박절하더라도 지난주에 확실히 그냥 잘라주고 앞으로 김건희 여사는 절대 국정 개입 못한다. 앞으로 내가 내각이든 대통령실이든 완전히 싸그리 확 바꾸겠다. 그리고 앞으로 진짜 경제, 안보, 민생 이 돌보기 위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게 나왔으면 국민들께서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랬을 건데 좀 되게 이렇게 막 찝찝하게 끝난 회견이었다. 이 의원님은 이제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유배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저는 그냥 보내라 그랬죠. 옛날 같으면 옛날 같으면 유배 보낼 일이죠. 그냥 계속 있으면 핸드폰 바꾸면 뭐합니까? 또 바뀐 핸드폰으로 또 계속 똑같은 짓 하면 똑같은 건데. 번호 바뀌어도? 아니 그렇잖아요. 다시 입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 뭐 핸드폰 바꿀 때 다 그냥 입력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제 월말에 있던 그 순방이라든지 사실상 연말까지 여사 활동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뭐랄까요? 그런 게요. 그 뭐 이번에 안 나가신 거 잘한 것 같아요. 국민들 감정을 생각해서. 근데 뭐 그 일시적인 해외 순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거나 또 뭐 핸드폰 바꾸는 거나 뭐 이런 거를 쇄신체라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그게 무슨 쇄신책입니까? 쇄신이라는 거는 진짜 잘못된 부분을 진짜 이 완전히 드러내 가지고 암 수술하듯이 드러내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걸 보여주는 게 쇄신이지. 그냥 뭐 핸드폰 바꾸고 순방 이번에 안 가겠다 그러고 뭐 글쎄요 그 정도로 국민들 어떤 감정이 이렇게 사그라들까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특별감찰관 추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사실은 이 특검이 아니고 특감입니다. 근데 아다르고 어다른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아주 특검하고 특감은 천지 차이고 특감은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겁니다. 특감은 진작.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했어야 되고 문재인 정부도 5년도 안 하는 게 비겁했고 윤석열 정부도 뭐 약속했던 대로 당연히 했어야 되고 그거는 뭐 언제나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고 그게 뭐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수실 같은 게 이번 사태 김 여사 문제의 어떤 무슨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 전혀 아니죠. 남은 건 결국 이제 특검이에요. 특검. 특검인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남은 건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나라가 거기에 매달리지 말자.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하시라 알아서 국민들 다 판단하고 평가하실 거다. 좀 제발 일 좀 하자. 일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국회도 이 특검 얘기만 하면 또 국회가 이걸로 또 막 논쟁을 하느라고 일을 못할 것 같긴 해서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내긴 했는데 13개에서 2개만 좁혔죠. 도이치모터스랑 명태균 씨 관련 2개만 하고 이제 특검 임명에 대해서 3자 추천을 하되 이제 비토권은 갖는다. 요 아닌데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는다. 이거 뭡니까? 탄핵으로 가는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하고 오히려 단일 대우가 더 강화되는 느낌인데. 근데요. 윤석열 대통령 특검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민주당이 만약 제3자 추천에다가 공천 개입과 도이치모터스 정도로 거의 본래 13개인가 14개인가 됐거든요. 맞습니다. 민주당 특검법 안에. 그런데 그거를 이제 한 2개 정도로 줄여가지고 수사 대상을 줄여가지고 한다면 저는 그 다음부터는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시더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할 문제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만약 이걸 국민의힘이 받으면 제3자 추천 그 안. 그 안을 받으면 그러면 그게 탄핵의 문이 열리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닌가요? 네. 저는 오히려 제가 이야기했던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유효한 괜찮은 수단이 될 수 있을 거다. 그거는. 그다음에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 어차피 헌법에 형사 소추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재임 기간 동안 2년 반 동안 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이 차단된 상태로 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도이치모터스나 디올백 사건 때 제발 김 여사가 검찰청에 가서 당당하게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으라 이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보는데 모르겠어요. 그걸 뭐 우리 당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뭐 당론으로 반대 계속 정하면 국회에서 계속 문제는 되겠죠. 예. 그렇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발 나중에 시간 지나고 보면 윤석열 정부 5년의 임기를 김건희 여사라는 그 늪에 블랙홀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렸던 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허망한 일이었냐. 이런 뒤늦은 후회 같은 게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 새로운 미국 정부가 들어섰고 그렇죠. AI 시대에 대비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할 게 많죠. 그리고 경제를 가지고 대통령도 그러고 기재부 장관도 그러고 국무총리도 그러고 2년 반 동안 계속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다 그러는데요. 그렇죠. 진짜 현장에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우리 경제 잘 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 지금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정부 대통령과 장관들은 경제 잘 되고 있다. 어제도 무슨 뭐 발표하면서 자화자찬하고 잘된 지표상으로 괜찮은 거 몇 개만 쏙쏙 뽑아가지고 근데요. 지금 진짜 보면 수출, 내수, 투자, 그다음에 재정, 금융, 노동 전부 다 문제투성이에요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도대체 경제 정책을 뭘 했냐. 그래가지고 예컨대 비정규직 실업자 청년들한테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줬냐. 그런 걸 보면 너무 형편없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몰락하고 있는 자영업자들 뭘 해줬냐. 하나도 한 게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2년 반 동안 왜 경제는 나쁜데 대통령하고 장관들은 이렇게 맨날 자랑만 하고 자화자찬만 하느냐. 그게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은 속이 더 터지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대통령께서 경제 현실, 민생 현실에 관한 인식이 이래 아니하고 한 것인가. 그거를 한번 반성하시고 이번에 만약 뭐 인적 쇄신까지 만약 하신다면 말이죠. 그럼 제가 보기에 뭐 총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좀 제대로 된 사람들 하셔가지고 아무 성과도 없는 맨날 4대 개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진짜 남은 2년 반 동안 할 수 있는 거 집중해야 될 거 그걸 잘 좀 가려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야 대권 주자 중에 의원님이 가장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고요. 경제에 대해서 걱정은 많은 사람이죠. 물론 뭐 KDI에서도 또 경제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어떤 걸 1순위로 가장 바꿔야 됩니까? 지금 보시기에.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는 인재하고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정부가 산업정책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는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하고 있다 이 소리만 하잖아요. 자유주의.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만 해가지고는 트럼프 미국을 또 중국의 시진핑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재만 봐도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재수생 중에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3,000명이 의대를 가다가 4,600명, 700명이 의대를 가게 생겼잖아요. 지금 2,000명을 증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서울대 공대 같은 데도 막 휴학생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만 해도 청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고 똑똑한 청년들한테 잘못된 시그널, 잘못된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료 문제 2,000명 그거 지금 대통령 한 사람 고집 때문에 안 풀리고 있잖아요. 근데 수시는 끝났어요 벌써. 정시만 남았어요. 정시가 12월 말 접수 시작이거든요. 그게요 4,610명 증가되는 것 중에 수시로 뽑는 인원수가
그동안에 기존에 있던 의대 정원 전체하고 거의 똑같아요. 3,100명 정도. 예. 그리고 나머지 한 3분의 1이 정시로 뽑거든요. 아하. 그럼 지금이라도 그게 내년 증원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는 해결책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정시하기 전이라도 11월 달, 12월 초까지라도 예. 여기에서 뭔가 유연하게 정시라도 예. 줄이겠다. 아하. 그러니까 전공의들 의대생들 돌아오라. 그리고 2026년부터 이거 2026 정원은 백지에서 다시 이야기해 보자. 이러면 뭐가 풀려요. 그렇죠. 그게 또 아까 말씀하신 이공계 인재 쪽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이 정부는 그동안 얼마나 오락가락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좀 많이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너무 시장경제 우리 헌법에 있으니까 시장경제만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앞으로 정부가 우리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예. 이런 기업들이 미국에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만약 관세를 10% 20% 보편 관세를 매기 시작하면 예. 수출이 우리 안 되고 그러면 성장이 안 되고 예. 일자리 투자는 더 줄어들 건데 예. 이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말이 뭐 고상하게 유식하게 디커플링이 어쩌고 뭐 공급망 재편이지만 그거 중국한테 만약 미국이 관세를 60% 뭐 자동차는 200% 이렇게 매기면 예. 중국이 쪼그라들면 우리 경제는 거기에서 또 타격을 받거든요. 그렇죠. 우리 수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이거 굉장히 비상한 이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 비상 의식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왜 안 될까 제일 답답한 거죠.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랄지 또 이제 주한미군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우리나라 굉장히 부자인데 그 GDP 대비 분담률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더 올려야 된다. 2%대는 한 3% 올려야 된다. 트럼프 주요 참모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지금 맞아요. 선전포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위원장도 하셨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보고서를 읽었더니 예. 트럼프의 T가 이제 테리프 관세라 그러고 아하. 트럼프의 RUMP의 M이 예. 뭐 그 사람 뭐 다른 이야기했던 저는 M이 많이 같아 많이 돈. 머니. 우리 보고 머니 머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보고. 예, 무슨 일이 아닌데. 제가 트럼프가 1기 때 예. 우리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올리려고 5조. 그랬는데 지금 뭐 5조 대. 100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13조. 13조. 이렇게 환율을 하면 그죠? 그러니까 13조. 지금보다 뭐 한 10배 정도 더 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방위비 분담금을 앞으로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트럼프를 상대하는 전략을 일단 크게 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우리한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미 동맹이 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거를 그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건 한미 동맹이라는 상위 목표의 밑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는 거래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준다면 그 대신에 뭘 받을 거냐. 뭐 트럼프가 조선업 이야기도 미국 군함들 그런 네. 이야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저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핵 재처리하는 그거 협정 때문에 못하고 있고 일본 수준까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를 워낙 좋아하시니까 트럼프가. 새로운 대통령, 미국 예. 대통령이 그걸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예. 돈 좋아하고 거래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이 새로운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어떤 거래를 해야 우리 대한민국한테 도움이 될 거냐. 그거를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나 우리 한미 동맹 문제나 예. 앞으로 또 우리 동북아에서 제일 화약고가 우리나라하고 대만이거든요. 예. 그런 걸 다 종합 감안을 해서 예.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죠. 바이든하고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김정은하고 남북과 판문점에서도 만나고 싱가포르 하노이에서도 만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죠. 예. 하노이에서 깨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옆에 옛날 1기 때 무슨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에스퍼 국방장관이나 틸러슨입니까? 국무장관이나 예. 또 볼튼이나 이런 말릴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트럼프한테 충성하는 사람만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김정은이나 푸틴이나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외교를 할 때 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바로 전화해서 만나고 이렇게 바로 하고 싶은 대로 할 거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트럼프의 선택, 그다음에 트럼프의 어떤 본심 이런 걸 잘 보고 우리 외교 전략을 바이든 4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가야 될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 보도국 노컷뉴스에서 대통령이 골프 연습한다는 그 보도를 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골프 잘 치기 때문에 이제 골프 연습 시작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대비를 하고 계시겠죠? 트럼프 앉아서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좋죠. 그런가요? 그럼요. 골프를 칠 수 있으면 아베가 그 돌아가신 저 고인이 되신 그 아베가 트럼프하고 그렇게 잘 지냈잖아요. 골프 치고 이러면서. 뭐 아까 제가 방송에 들었으면 이명박 대통령은 조지 W 부시 대통령하고 별장으로 가서 카트를 몰고 뭐 이랬잖아요. 저는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퍼스널한 그런 어떤 그런 거는 굉장히 외교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골프 얼마나 잘 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트럼프하고 골프를 어떻게 쳐보려고 연습하시는 건 뭐 그런 기회를 가져보려고 뭐 그런 연습하는 거 가지고 뭐 너무 그 눈을 치켜 뜨고 볼 필요는 없는. 알겠습니다. 근데 국익이 된다면. 그럼요. 국익이 된다면 긍정적으로 필요있다. 오랜만에 좀 뭔가 정책 얘기를 하니까 좀 숨통이 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오는데요. 또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또 전국이 여러 방면으로 또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보통 정치인들 같으면 유죄예요. 그런가요? 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선거법에서 굉장히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돌아가신 김문기 씨 모른다 그러고요. 그러고 또 국토부한테 협박받았다, 압력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둘 다 만약 허위사실로 판사님이 판결을 한다면 그거는 무죄를 주기가 저는 무죄나 뭐 당선 뭐 80만 원 이하를 주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분이 제1야당 대표고 워낙 뭐 여러 가지로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발 이번 재판부에 뭐 판사님이 저는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번에 14일입니까? 15일이죠. 15일입니다. 15일 날 선거법 1심 판결하시는 판사님 제발 민주당이 뭐라 그러더라도 쫄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공정하게 판결만 해 주십사.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야 다 승복을 해야죠. 그리고 15일 날 판결이 있는데 14일 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민주당이. 그거는 국민들이 그거 순수하게 보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도 14일 날 무슨 맞불 놓는다. 그날이 수능 날인데 맞네요. 맞불 놓는다고 뭐 특별감찰관 요청을 하고 저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특별감찰관은 하면 되는 거거든요. 윤 대통령도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국회가 그러면 추천하면. 특검법에 대해서 하필 수능 날 그다음 날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는데 그걸 갖고 특검법을 갖고 막 공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거는 국민들께 순수하게 안 볼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당대표 출마할 때입니까? 먹사니즘 이야기 했잖아요.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 뭐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고 맨날 먹사니즘 어쩌고 막 신조어를 만들어 그러던 양반이 자기 지금 앞으로 판결 재판받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막 장외 집회를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장외 집회 하면서 이재명 대표 연설하는 걸 들어보니까 저 양반 머릿속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예 없구나. 어떻게 하면 재판부를 겁박을 해가지고 판결 자기한테 유리하게 나올까. 또 김건희 여사 문제야 뭐 우리 윤 대통령 부부가 잘못한 거지만 이게 터지니까 잘 됐다 싶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정치 공세를 엄청나게 해대는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이재명 대표가 뭐 기본소득 그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 이야기한 거 말고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뭐 표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금투세 폐지야 민주당 원래 했던 입장하고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그런 거나 하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포퓰리스트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민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말뿐인 이런데 좀 현혹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한 1분 남았는데요. 청취자 질문이 있습니다.
대표님, 김웅전 의원님이 21대 국회까지 본인과 유승민 전 대표 정도만 명태균 씨로부터 완벽히 자유롭다라고 말을 했는데 명태균 씨를 왜 멀리하셨던 겁니까? 라는 청취자 질문. 그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일국의 대통령 부부가 그런 사람한테 엮여가지고 그랬다는 거 온갖 문자에 녹음에 그랬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여야의 뭐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한테 엮였다는 게 정말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그 사람 이야기를 2021년에 여기저기서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 뭐 여론조사, PNR 여론조사 보니까 저도 뭐 맨날 이상하더라고요. 그 여론조사는. 근데 저는 뭐 딱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아니다 싶어서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제발 저 사람 조심하라고 엮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정치 25년 하면서 그 비슷한 사람을 많이 봤는데 알겠습니다. 정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고 안 엮이는 게 그게 자기 분별력, 판단력의 문제예요. 자주 뵙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승부 방송사상 처음으로 나가시던 분을 다시 잡고 추가 질문을 좀 하려고 다시 모셨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님 다시 모셨는데요. 그 트럼프 2기 이제 경제 안보 문제를 더 질문해달라 청취자 요구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질문은 좀 드리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다시 모셨습니다. 집에 가다가 잡혔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있고 지금 이제 중국 견제 차원에서 다시 한번 자체 핵무장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안보 이슈 정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가장 지루할지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요? 바이든 민주당, 미국의 민주당 바이든 정부 때는 북한 비핵화라는 말 자체를 포기를 안 하고 아무것도 비핵화가 되는 건 없는데 겉으로는 비핵화를 주장해왔어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세월에 북한의 핵무기, 핵과 미사일의 능력이 우리도 정확히 파악은 못하지만 엄청나게 저는 실전 배치가 거의 됐을 정도로 고도화돼 있고 그 파괴력이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우리나라는 당연하고 일본 또 미국까지도 미국 본토까지도 지금 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 정도의 가공할 만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하고 방위비 분담금은 그냥 돈이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보고 돈 내라 그러니까 저는 뭐 좋다 그럼 협상해 보자. 그 대신에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일본은. 근데 우리는 그 원자력 협정에 매여 가지고 해결료 재처리도 못 하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원자력 쓰레기는 사회만 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도 언젠가 자체 핵무장을 할 정도로 되려면 그러면 이 원자력 협정 개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술핵이라는 게 90년대 초반까지 있다가 없어진 거거든요. 한반도 비핵화한다고. 그런데 안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늘 그 나토식 핵공유라는 거를 정치권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는데 그게 미국의 전술핵을 왜냐하면 자체 핵무장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니까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핵 이야기를 하면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자꾸 뭐 전쟁 뭐 한다고 공격을 하는데 핵 강국이 러시아가 엄청난 핵 강국이고 중국이 핵 강국이고 북한이 핵 강국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 핵 다 갖고 있는 나라들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 일부 사람들은 왜 우리는 끝까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느냐. 저는 근데 이런 점에서 어떤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점에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훨씬 대화를 해볼 만한 상대고 딜 중에도 빅딜이 가능할 수도 있는 상대다. 그 대신 트럼프가 늘 생각하는 돈과 거래 그 조건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하던 사람입니까?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한미 연합훈련 중단시킨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뭔지 한미동맹의 미래가 뭔지 그걸 놓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우리가 핵위협으로부터
당장의 북한의 핵위협 플러스 중국, 러시아의 핵위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가질 거냐. 지금은 미국이 핵우산이라는데 100% 의존하는데 그 점이 중요하고 제가 아까 경제 이야기도 했지만 트럼프한테는 경제 안보가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아하. 돈 안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예. 경제 안보가 같이 가는 건데 트럼프는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보다 GDP가 한 12배 좀 큽니다. 예. 근데 지금 미국의 잠재적인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우리보다 더 높아요. 예. 우리는 미국보다 12배나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경제 규모인데 지금 성장률은 미국보다 훨씬 못해요. 그런 점을 보면 예.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라는 이 두 경제 대국이 있잖아요. 예. 그 경제 대국이 앞으로 이제 막 무역 전쟁을 벌리고 관세 전쟁을 벌리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다시 성장의 궤도로 예? 올리느냐. 지금 2%밖에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3%, 4%로 올리느냐. 우리 전략은 뭐냐. 예. 거기에 우리 정부가 그냥 시장 경제한다 이런 소리만 해갖고는 너무 답답한 소리고 거기에 우리 정부가 뭘 할 거냐. 그걸 위해서 저는 재정도 맨날 건전재정 이야기하면서 세수 결손이 2년째 엄청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재정 문제도 정부가 써야 될 돈이라면 그게 인재든 과학기술이든 산업정책이든 뭐든 보조금이든 뭐든 써야 될 돈이라면 저는 이 어려운 트럼프 2기의 미국 그다음에 미중 간의 경제전쟁 여기에 우리 경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국가 재정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왔던 아주 좀 이렇게 도구마 비슷한 고지식한 거기에 매몰될 게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새로 내각도 대통령실도 인적 쇄신 하라고 그 요구가 굉장히 크고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람을 그리 한다는 거는 정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안보 그다음에 하고 있던 이 개혁 중에 굉장히 급한 거는 의료거든요. 연금이고. 이런 거 몇 개만 해도 앞으로 2년 반이 후딱 지나갈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막 이렇게 다 벌려가지고 무슨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이제는 그리 못한다. 그래 할 시간도 없다. 아하. 이제는 진짜 선택과 집중하셔가지고 2년 반을 윤석열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살리고 안보를 그래도 지켜내는 정부로 역사에 기록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 당신한테 좋은 거다 그게. 그런 이야기를 자꾸 드리고 싶은 거죠. 예, 지금 후반기는 좀 더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통해서 인적 쇄신 해야죠. 시즌 2를 가야 된다. 지금 대통령실 영상과 저 정부의 장관들 보고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대통령 입맛 쳐다보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김여사 눈치나 보고. 예, 다음에 좀 더 긴 시간으로 정책 이야기 세부적으로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가다가 잡혀온 건 처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